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내란을 방조 묵인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인데 출국도 금지된 상태입니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도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는 누가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대통령을 가리키는 부의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특검 수사가 내란을 넘어 외환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퇴를 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공수처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혁의 대상인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에 대해 사망 직전의 코마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어떤 수습책들이 필요한지 단도직입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저도 불안 사람입니다.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저희 특검팀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 그리고 순직해병 특검까지 모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과기부 장관 유상임, 산자부 장관 안덕근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5월에 출국 금지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출국 금지 상태였는데 조금 전 내란 특검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출국 금지는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 소환자도 발표가 됐는데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내란 특검은 밝혔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7개월 사이에 국무총리에서 권한 대행 그리고 대선 주자로 나섰는데 지금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들어갔고요. 또 최근에 여러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대통령을 설득했다라는 게 기존의 주장이었거든요. 하지만 특검에서는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을 지금 의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유지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동안에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증언했던 것들에 하나씩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출국 금지는 5월 중순에 경찰의 국수본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 사실은 확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날 12월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 과정에서 CCTV가 또 보도가 됐고요. 예. CCTV에서 본인은 전혀 동조하거나 오히려 반대를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영상에 잡히는 모습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건을 같이 검토한다거나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정황이 드러났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 과정에서의 그날의 거짓말 그리고 본인의 일부의 동조나 묵인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정황으로 특검에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왜 한덕수 총리가 무리하게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이완규, 함상훈 그 헌재 후보자를 무리하게 지명하려고 했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본인의 책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그런 과오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리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본인이 정치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 여러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입장을 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진 못했고요. 기존의 주장과 입장이 유지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대한 어떤 성격에 대해서 줄곧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절차적, 그다음에 실체적 흠결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정상적인 게 아니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있어서의 어떤 상황 속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 아니다. 예. 그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지지자들로부터는 본인 살고자 뭔가 대통령과의 어떤 선을 긋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 그날의 어떤 진실을 본인 입장에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소위 말해서 문제가 있고 나중에 소위 말해서 캥기는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요. 역으로 본다면 한덕수 당시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딱 예측 가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 등록일 이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나오면 나는 대통령 후보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대통령 후보라는 어떤 자리에 연연해서 나중에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지더라도 후보자 입장에서의 어떤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후보자라는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단일화 과정에서 내가 후보 등록일 이후에도 나는 언제든지 후보 단일화 협상에 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과 그다음에 그날의 진실을 소위 말해서 자기가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어 기제를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별개다. 네. 예. 지금 국민의힘이 입당한 상황은 아니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입당은 했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요.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을 지금 그러면 당 소속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당 소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당을 해서 그때 후보 관련된 서류를 했고요. 그날 그런 서류를 했고 그날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후보 교체를 하는지 맞는지에 대해서 전당원 관련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밤사이에 당원들이 그날에 거칠게 후보를 바꾸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우선 당원으로서의 입당은 했고요. 관련 서류를 낸 거는 맞습니다. 예. 자, 계엄 이후에 다시 계엄 선포문이 작성이 됐고 서명을 했다, 폐기했다라는 내용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12월 3일에 계엄 선포가 됐고 12월 5일에 한덕수 당시 총리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통화를 했고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서명이 이루어졌고 서명을 했는데 사후에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해서 문건이 폐기가 됐다고 합니다.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동안에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었지만 동조했거나 묵인했다라는 것을 저런 뭐랄까요 행위들로 증명해 볼 수 있을까요? 전 사후문건 저 기사가 만약에 팩트라고 한다면 저는 한덕수 전 총리는 뭐 단순 가담자 정도가 아니라 전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사후제가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저는 전두환의 12.12 군사 반란이 떠오르는데요. 그 당시에 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불법 체포 그것을 최규하 대통령의 그 재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버렸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재가를 받았고 최규하 대통령이 그래서 거기에 서명한 시간을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후 재가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면서 그 서명한 것이 그리고 시간을 적은 것이 사실상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 판결을 받는데 쿠데타로 규정되고 판결을 받는데 매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예.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거에 일단 최초에 서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를 방조했다라는 그리고 동조했다라는 것에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혹시나 이런 그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될 수 있으니 폐기하자라고 주장한 것 자체 역시 저는 그 당시에 지금 내란에 가담한 사람 중에 최규하 대통령과 같이 내부에서 이런 거 막기 위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만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뭐 그 계엄 문건을 출력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본인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됐을 때 본인의 책임을 좀 더 덜기 위해서 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저는 중요 임무 종사자에 달하는 내란에 가담한 사람으로 전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후에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불법 아니에요? 네, 불법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수사 결과가 아니라 언론의 보도기 때문에 예.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덕수 전 총리는 본인이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에 나가셔서 본인은 계엄을 막았다, 반대했다는 만류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국회에 나가셔서도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계엄을 막지 못한 거에서 반성한다, 사죄를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특검에서 나오는 자료 결과 같은 수사 결과는 아니지만 수사 일부 나온 수사를 흘려왔을 때 어느 정도 상반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본인이 그 어떤 입장이 진짜 진실인지 밝혀야 될 책임이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검에서 노상원 씨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2차례 법원에 제출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구속 시한이 다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구속영장 발부를 해달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저희 JTBC 취재 결과 특검이 국무위원 11명을 쭉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란에 동조한 쪽과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두 부류로 나눴다고 해요. 일단 한덕수 전 총리는 피의자, 내란 동조 쪽에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출국 금지라든가 아니면 여러 나오는 이제 혐의점들을 보면요. 그렇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12월 3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런 문건의 폐기 같은 거는 공문서의 폐기를 함부로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날의 일들을 은폐하겠다는 하나의 또 가담의 역할로서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특검이 지금 국무위원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란 동조 그리고 직권남용 피해자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내란 동조라고 했을 때는 지금 말하는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장관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그날의 계엄 선거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그런 사실을 미리 알고 아니면 가담하거나 아니면 묵인 방조했던 그런 정황들이 밝혀진다면 예. 훨씬 더 이런 비상계엄에 있어서의 책임을 어느 정도의 피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날의 국무위원을 참석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직권 남용의 피해자로 분류되는 일부의 국무위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이라는 회의를 통해서 이 비상계엄의 형식적인 그 요건을 갖추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날의 국무회의는 5분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고 많은 위원들이 반대했다고는 하는데 발언권을 얻지 못했던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패싱된 거 아니냐. 그럴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 남용에 있어서 국무위원들이 그날의 현장에서의 피해를 보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아니면은 직권남용에 있어서의 누가 정말 같이 동조를 하고 누가 피해를 받느냐. 아마 국무위원들의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향방이 갈리는 앞으로의 특검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일방적으로 통보가 되면서 피해를 봤다라는 일부의 장관들 중에서는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오영주 장관이나 조규영 장관들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의 앞으로의 수사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날의 진실이 드러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도 예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수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은 당연히 내란 특검이 출범한 이상 모두 수사 대상이고 저는 뭐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모두가 다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특검에 출석을 아마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예. 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 당시 계엄
계엄을 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국무회의와 그리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실시했던 국무회의 모두 다 그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거는 국무위원들입니다. 그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 모두가 결국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무위원들 역시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수사에 참석을 하셔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고 이 내란 특검에 관련돼서 국민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안덕근 산자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 조사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당일날 국무회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겠죠? 아무래도 이제 국무회의의 어떤 성격에 대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과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국무위원들이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진실이 뭔지는 사실상 양쪽의 어떤 진술을 서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관련된 어떤 CCTV가 있다면 그 동선과 누가 어떤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또 관련된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가 존재해야 되는 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게 왜 문제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특수본에서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2차례 열렸습니다. 예. 하나는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심의하기 위해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열렸다는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있고요. 새벽에 이제 국회가 해제를 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제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뤄진 특수본 조사에서는 아무래도 그 처음에 열렸던 국무회의 때,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할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때 참석했던 분들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상황, 산업통상부 장관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왜 앞선 첫 번째 국무회의는 참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참석을 해서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성격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특검 소식은 속보가 또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에서 내란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내란 모의 기획, 검찰의 개입, 제2의 계엄 준비, 사이버 내란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방첩사 블랙리스트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선원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방첩사가 사실상 그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를 폐지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폐지했던 이유가 민간인 사찰 소지 그리고 정치 개입 우려 때문에 폐지했던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방첩사 블랙리스트 등등 이것을 부활시킨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 방첩사의 기능이 부활한 것이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부임 이후에 대부분이 부활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특정 지역 출신들의 장성들을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고 또 민주당 인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중요 직책을 맡았던 군인들의 리스트를 또 작성을 해서 중요 승진 인사 때 다 배제시키는 용도로 악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 계엄 선포 전에는 이런 정보위, 법사위 이런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에 대한 개별적인 약점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까지 작성했던 겁니다. 이건 명백한 민간인 사찰, 국회의원 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박선원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이 군 내부 인원들의 출신 지역들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업무도 다시 부활시키고 또 민간 기업에 대한 신용 정보도 조회하는 이런 것들도 특정 성향을 보이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 보복성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방첩사에서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민간인 사찰에 해당되는 민간인 거예요? 사찰, 민간 기업 사찰 다 해당됩니다. 지금 국회의원 사찰까지 했는데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까지 사찰했는데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사찰을 했겠습니까? 군 내부 인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사찰, 이거 출신 지역 성향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사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금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들을 전부 여인영 사령관 부임 이후에 대부분의 이런 사찰 업무 관련된 사찰 업무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을 부활시켰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내란이라는 것이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부 인원들이 모의한 것이 아니라 검찰, 방첩사, 방대한 인원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직적 범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빠지지 않고 하나하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이 제기한 이 내란의 10대 의혹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서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 당시 북한이 어떤 발표를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과연
외환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이 국경지역에서 군사적 공격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상공에까지 침입시킨 사건은 절대로 묵과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중대 도발이다.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되며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예,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이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민주당에서 최근 그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우리 군이 날려보낸 게 맞다라는 군 내부의 구체적인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평양 무인기 보낸 사실이 실제 존재했다는 군 내부 관계자의 진술이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드론 작전 사령관은 무인기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작전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방첩사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은폐 시도도 있었습니다. 당시 윤석열과 김용현이 북한의 무인기 발표를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려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동아일보에서는 평양 무인기 침투가 V, 여기서 V는 VIP인 것 같습니다. V 지시라고 들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내란죄를 넘어서 외환죄까지 성립이 될 것인가? 외환죄도 가장 중대한 범죄잖아요. 그만큼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비상계엄이 발생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 정황들이 드러났는데 팩트 체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정권이 바뀌지 않았고 국방부는 사실을 은폐하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은 작년 10월 그리고 11월 이렇게 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해서 국지전을 유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정황들과 의심 사례들이 있었던 것이죠. 정권이 끝나고 이제는 바뀌고 나니 내부에서의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날의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드론 사령관이 직접 이런 중대장한테 작전을 지시해서 무인기를 보낸 사실에 대해서 특검에서 당연히 밝히고 드러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드론 사령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보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윗선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오늘의 그 동아일보 단독이 중요한 또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 지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윤통이 너무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우려의 그런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대통령과의 지시를 통해서 무인기가 침투가 되고 북한의 국지전까지 유도가 된 것이라면 비상계엄에 있어서 단순히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가 이제는 검토가 되고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더 많은 이제 국방부의 이런 지금 인사청문회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의 제보와 그날의 현장에서의 사실들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비상계엄의 그날의 진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왔는지 어디까지 누구와 함께 공모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내란 특검에서 더 드러나야 될 숙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예.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군의 통상적인 활동인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지전을 유발하기 위해서 드론을 그런 의도로 보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론 작전 사령관이라는 건 공적인 조직입니다. 없는 조직이 아니고요. 북한도 여러 차례 수십여 차례 우리 남쪽으로 대한민국으로 드론기를 보냈고요. 우리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당연히 대북 심리전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냅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보낸다고 해서 애써 그거를 알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는 굳이 얘기 안 해도 양쪽에서 하는 어떤 행동들입니다. 활동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날의 상황이 그때 평양에서 드론기가 뭐 대한민국에서 드론기를 보냈다. 평양에서 이례적으로 이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평양의 상공이 대공망이 뚫렸다는 걸 자인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던 일을 자작극을 벌일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군이 드론을 보내는가, 무인기를 보내는가 굉장히 설왕설래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수사를 하겠죠. 그래서 통상적인 어떤 군 활동으로서의 무인기를 보낸 거냐, 아니면 지금 특검이 생각하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국지전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이유를 가지고 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군의 통상적인 활동일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 사안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언론 보도도 있고요. 정치권에서 나오는 주장들도 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속도가 이걸 다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밝혀지겠죠. 사실관계가. 사실과 의혹으로 계속 정리해서 저희도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첫 소환 대상자로 지목했고 소환했습니다. 오후 2시쯤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의 모습 보겠습니다. 당시 그 부대, 원소속 부대의 사단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중으로 들어가라는 수색을 하지도 않는 저에게, 작전 통제권이 없는 저에게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VIP 경로설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신지?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예, 자 정리하면 첫 번째,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이고요. 또 VIP 경로설에 관해서도 직접 들은 바는 없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한 말씀씩 듣죠, 성치훈 의원님. 부하를 지키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사령관이 저렇게 뻔뻔하게 자기에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을 지키겠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섰다는 의혹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너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라면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책임이 없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해당 부처의 장관인 본인의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본인의 최측근이란 이유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도 지우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이런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런 책임을 그 오너에게도 묻자라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반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봤을 때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법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느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게 안타깝게 최 해병이 사실상 작전 수행 중에 목숨을 잃었다면 사령관이 어떻게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뻔뻔하게 끝까지 항변하고 있는데 저런 사람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자식들을 군대에게 사령관에게 맡기기 위해서 국가의 부름을 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런 사람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때 11명이 어떻게 보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 조사를 통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경찰 조사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렸습니다. 예.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거고요. 거기에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무슨 개인적인 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안타까운 해병 대원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11명 다인가? 아니면 정점에 있는 사람,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거를 지시를 했던 사람, 그리고 그 지시에서 행동했던 사람, 이 11명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는 좀 다르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북 경찰청에서 수사 심의를 거쳐서 이분에 대해서 무혐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수처에서 이른바 VIP의 경로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도 사건 아닙니까? 2023년 사건 아닙니까? 사실상 이제 2년이 다 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는 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이 공수처 또한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셔서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겁니다. 그렇게 본인들이 원해서 만든 공수처에서는 어떤 결론도 못 내리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 게 그 쟁점이 되고 있는 게 VIP의 경로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온 게 23년 8월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VIP가 경로했다는 거는 7월 30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사표 내지 마, 내가 VIP에게 연락할게. 했을 때 사표 내지만은 사표는 이미 임성근 사단장이 7월 중순에 냈고요.
그리고 또 경로했다는 건 7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얘기가 이루어진 건 8월 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간 순서도 맞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인가요? 예, 자신은 잘 모른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도 모르는 사이다. 전화라도 한 번 했으면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나요? 아니면 모르는 게 결정적인 뭔가 단서가 될 수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건 지금 3개의 특검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사건이 발생한 지 가장 오래되었고 그리고 수사도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언론에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수사에도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오히려 특검에 먼저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 규명을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공세 차원에서 정치 공세 차원에서 각종 특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당 차원에서 저는 자꾸 의혹 제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 차원이요? 네, 지금 아까 10대 내란 특검, 내란 규정을 더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특검 진상단 같은 경우를 만들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당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특검이라는 거는 사실 특검이 출범한 이상 특검의 수사를 맡겨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치가 개입되면 결국 정치적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수사는 진실을 규명하는 거지 처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 정치적 공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금은 특검을 민주당에서 출범한 특검이지 않습니까? 보통 특검은 야당이 수사의 중립성을 의심해서 출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주당은 여당이고 거기다가 집권 여당이면서 동시에 거대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냥 특검 수사 좀 기다리시면서 있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반론 있으세요?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제언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특검을 하면서 윤석열 지난 3년의 정권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사실의 은폐 그리고 거짓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올해 말까지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얼마나 대한민국에 몹쓸 짓을 했는지 국민들한테 정말 석고대죄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그냥 특검에 대해서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말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과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한테 사죄할 그런 준비와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이따가 얘기할 혁신이나 아니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의 목적이 진상규명이고 처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상규명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처벌이 아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진상규명이 우선시 되고 그 진상규명에 따라서 처벌이 돼야 되는 거지 예. 처벌이 우선시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물러났거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 기본권을 걱정하시는 분이 김건희의 부정부패 의혹을 덮어주고 내란 수식의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습니까? 참으로 뻔뻔합니다. 심 전 총장은 유체 이탈식 주장을 그만하고 공수처와 내란 특검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검찰총장에서 수사 대상자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금 수사가 걸려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이미 공수처에서 본인이 그 고발이 당했고요. 공수처요? 그런 공수처 사건이 지금 특검으로 이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특검에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될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소환되지 않을까라는 내란 생각도 특검이요? 해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심우정 총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동안 비상계엄 이후에 지적이 됐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될 때 어땠습니까? 지기현 판사가 뭐 1단위 아닌 시간 단위로 하면서 사실은 정말 특이한 방식으로의 구속 취소를 했는데 검찰이 항고하지 않았어요. 그 즉시 항고권을 포기하면서 위헌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도왔던 어떻게 보면 방기했던 그런 검찰의 그런 불신들이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났죠. 그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의 그런 사건들이 불거질 당시에 김주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으로 또 통화를 직접 하는 검찰총장이 민정수석과 직접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봐주기나 아니면 사건 은폐를 위해서 검찰이 동원된 거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있어서도 검찰이 제대로 제처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심유정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응당 진작에 물러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고 버티기 작전을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검찰 내에서 여전히 내란에 대해서 뭔가 모종의 은폐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했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검찰의 인사를 발표하시면서 본인이 패싱되는 그런 과정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에는 검찰이 왜 개혁이 되어야 되는지를 몸소 그동안 보여준 당사자께서 당연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려하는 표명을 하면서 사의 표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민주당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은요? 저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씀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걱정하는 분이 탈옥을 도왔냐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결국은 이제 구속이 취소됐을 때 즉시 항고를 안 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관련해서 이전에 이제 민주당 정부 시절에 민주당 쪽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면 안 된다, 위헌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집행정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갑자기 가족이 다치거나 아니면 뭐 장례식이 있었을 때,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 일정 부분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석방이죠? 일시적인 석방입니다. 그리고 또 보석이란 것도 병보석 같은 경우죠. 그것도 일정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를 즉시 항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위헌적이라고 얘기를 본인들이 했습니다. 근데 구속 취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구속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어떤 문제점을 대해서 본질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유무죄로 딱 갈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뭐 탈옥을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를 즉시 항고를 할지 아니면 위헌적이었기 때문에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거를 적용을 안 할지는 그건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본인 개인이 그걸 결정한 게 아니고요. 회의를 통해서 여러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단지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악마하면서 뭐 술집에서 뭐 로비를 받았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런 사람이 구속 취소한 이유는 단순히 날짜와 시간의 어떤 구속기간의 산정 문제뿐만이 아니라 구속기간의 어떤 적법성과 절차적 명확성이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풀지 않으면 나중에 상급심에서 기각되거나 아니면 차후적으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재심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해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하라고 입장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일련의 상황을 다 무시한 채 대통령을 탈옥하는 데 도왔기 때문에 이건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정치적인 입장을 으로 공격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반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일시적인 구속 취소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특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그 누가 봐도 특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병가나 다른 뭔가 구속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판사가 아주 유일하게 이를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이 분한테만 특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용인해줬다. 정무적 판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인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비판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지 반발이 않습니까? 좀 나왔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당연히 온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지기현 판사가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도 적절한 판단이었는가 다시 한번 이런 앞으로의 비상계엄에 있어서의 비판에서 그리고 특검의 과정에서도 아마 이런 검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예. 뜨거워지네요. 네, 민주당이 말씀하시죠. 지기현 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팩트, 진실을 알고 싶으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근거해서 고발을 하십시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를 지기현 판사가 지금 형사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압박으로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명예든 아니면 민주당이 확실하게 어떤 팩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공개를 하고 아예 지기현 판사가 문제가라고 한다면 형사 재판에 판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하다가 지기현 판사로 갔는데 지기현 판사가 시간 단위, 통상적으로 일 단위로 구속 이 기한을 계산을 해왔는데 법조계에서도 시간 단위는 처음 봤다는 반응들은 나왔어요. 나왔고 그런 전례를 찾기도 힘들다라는 주장도 나왔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 건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법원에서 그렇게 구속 취소 결정을 했는데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는가가 쟁점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반론 있으세요? 아까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셔가지고 반론 있으세요? 일단 즉시 항고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뭐 본인의 의견이 아니라 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연 것 자체가 저는 사실상 그냥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요. 예.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가 봐도 사실 그 이후에 바로 검찰에서 또 이야기 곡칭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간 일 단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역사상 윤석열 전 대통령만 그 기준으로 구속 취소가 된 겁니다. 지금도 일 단위로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검찰에서 입장을 또 발표를 했어요. 예. 일 단위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만 그렇게 적용받아서 구속 취소가 되고 그때는 항고하지도 않았다가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공식적으로 했던 그 검찰. 과연 이것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제대로 된 직무를 수행한 것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만 구속 취소되기 위해서 항고를 포기하고 그 이후에는 또 모든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른 기준으로 또 지금 적용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증거이기가 아닐 수 있습니까? 예. 반론 있으세요? 제가 짧게만요. 예, 제가 알기로는 구속 취소 사유에 있어서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시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처음 제기한 거잖아요. 처음 제기한 예.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날보다는 시간으로 했을 때 최소한의 구속 기간을 짧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누가 먼저 했느냐에 대한 대답을 제가 했을 때는 지기현 판사가 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판례가 발생했으면 그 이후에는 일관성 있게 모든 국민들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네. 하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유권 무죄,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죄가 없고 무권 정말 유죄입니까?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 공정과 상식으로 태어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이번에 그 대선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도 특검의 조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는 9시에 출석 못한다, 10시에 하겠다. 그리고 오늘은 못 간다, 내일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 작전하면서 기싸움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초래한 그 당사자로서의 여전히 적절한 처신인가 했을 때 매우 비판받아 또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지기현 판사가 그렇게 구속 취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비판받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날씨도 너무 더운데 짜증날 수밖에 없는 이런 특검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반바지 입고 아크로비스타에서 돌아다니는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문제는 하죠. 분명한 건 시각차는 있습니다. 다만 팩트는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산정한 것은 유일무이하다, 전무후무하다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일 단위로 한다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퇴근길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보겠습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가의 백년대교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수사받게 됐습니다. 총장님,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향후 거치 어떻게 되실까요? 예,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라고 했는데 답하지 않았고요. 검찰 구성원들이 지금 상당히 난감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글부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론 보도에서 쭉 전해지고 있는데 직접 들으신 바는 없죠. 예, 언론 보도를 통하면 상당히 뒤숭숭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책임을 지지 않고 나가는 총장에 대한 불만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짧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은 100년 대계인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 개혁의 대상자가 검찰 개혁에 대한 비판을 한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시는 거죠. 예, 심우정 성чин 의원님.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말하고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 이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신뢰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심우정 전 검찰총장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바로 재수사가 되자마자 뭔가 의혹들이 다시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검찰총장이 뭔가 막았구나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믿고 신뢰를 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이 사법 시스템이 지금 자신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본인이 이런 것들을 뭔가 비판하면서 천천히 해야 된다? 저는 저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 개혁에 있어서 민주당이 조금 신중했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사법 개혁을 하면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실패한 조직을 분명히 만들었습니다. 검찰 개혁에 함에 있어서 검찰 내부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했던 정치권에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정치 검찰이라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검찰 개혁하면서 검찰 개혁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셨으니까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개혁의 방향성과 속도만큼은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주셨으면 하고 국민의힘과 충분히 논의하시는 것도 저는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야당과의 대화는 이뤄질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할 얘기는 많은데 다음에 또 하죠. 이슈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유정 의원은 자리를 바꿔서 오늘 단도직입에서 더 날카로운 비평과 또 논평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분은 18대 국회에서 함께 하셨나요? 네. 18대 때 뵙고 예. 또 가끔 이게 방송 토론에서도 함께하고 예. 참 좋은 인상이고 늘 균형적인 그런 사고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의원님이. 예. 근데 저 자리에만 앉으면은 다들 내가 지금 놓치고 있어가지고. 놓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우상호, 김병욱 의원, 박수현 의원까지도 지금 현재 그 인수위원회에 갔잖아요. 예. 예. 저도 이제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예. 예. 그러네요. 잘 지키겠습니다. 저희는. 자, 두 분이 18대 국회에서 함께 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더 토론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내정이 됐죠. 오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홍원대께서 여러 가지 그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때 제가 오히려 먼저 제안했던 것이 우리 당에서 가장 필요한 게 혁신위원회이다. 사실은 제 아이디어로 제안한 것이라 제가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소한 60일은 보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신임 당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국민의힘이 사망 선고 직전에 코마 상태다. 말기암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국민의힘 개혁의 적임자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금 현역 의원들 그 구성원들 중에는 그나마 그래도 핵심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예. 거기가 이제 뭐 허리 말한 친윤 구주류 색채가 뚜렷한 그런 인사들이 여전히 스크럼을 짜고 좀 똘똘 뭉쳐 있고 그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12.3 비상계엄의 그 본회의에서 탄핵 의결 과정 1차, 2차 다 참여했죠. 그리고 이제 특검 3법 여기에도 다 찬성을 던지면서 다 당론과 차별화된 어떤 그런 자신만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으로서는 야당으로서의 체질 전환이 가장 큰 우선 과제인데 소신껏 할 수 있는 막 그런 인사를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모신 걸로 이렇게 저는 소신껏 할 것이다. 소신껏 해야 되고 해야 되고요. 네. 근데 그럴 만한 권한이 또 주어질 것이냐도 궁금하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혁신안 냈다가 아무것도 관철 못 시키고 나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냈던 5대 개혁과제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한 국민의힘에서 과연 매우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혁신위원회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이죠. 저희가 2023년 10월에 인요한 그 혁신위가 떠올랐거든요. 예. 인요한 의원도 의사세요. 지금 안철수 혁신위원장도 의사기 때문에 뭐 집도하겠다, 종기, 고름 다 짜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요한 의사였던 인요한 뭐 혁신위원장도 결국엔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과연 비대위를 뛰어넘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결국엔 어려울 것 같고요.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의 대상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혁의 의지는 빵점이다. 이런 얘기 너무나 뭐 옳은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정확하게 현실을 짚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60일 정도는 있어야 된다, 주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혁신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본인 마음대로 되는 바도 아니고요. 전당대회 통해서 새 대표가 뽑힌다면 또 그냥 이제 바로 혁신위는 사실은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라서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개혁안이나 제대로 낼 수 있을까? 김용태 안도 못 받는 국민의힘이 뭐 이런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예. 자, 소신껏 해야 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회의적이다. 입장이 안철수 팽팽하네요. 지금 의원 같은 경우 핵심위원장으로서 그나마 현역 의원들 지금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서는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카드예요. 그런데 저 카드가 문제는 당내 지지 기반이 아주 취약합니다. 이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한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좀 전에 김유정 의원님 말씀처럼 약간 35세의 청년 그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 정도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것도 걷어차고 용두사미로 만든 그런 세력들이 지금 이제 당내 주류 세력이 돼 있거든요. 이 주류 세력들이 이렇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 또 이제 문제는 이제 아마 8월 말 정도로 지금 이제 그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판이 깔아져 버리면 핵심위가 묻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60일 정도, 2달 정도에는 말미를 가지고 본인이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는 있는데 저걸 어떻게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체제가 과거 친윤 그 핵심 주류 세력들을 설득 이해시키면서 저기에 동력을 붙일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죠. 예. 안철수 의원이 계엄과 탄핵 대선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4일 새벽이죠. 계엄 해제 결의안 투표는 불참했습니다. 본인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 그래서 이후에 국회로 가니까 통제가 돼 있었다. 멀리서 담을 넘어서 갔다.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그 뒤에 탄핵소추안이 올라왔을 때 1차 표결에 찬성. 그리고 결국 하지만 부결됐죠. 일주일 뒤에 2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도 찬성해서 이때는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벽 특검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행보를 보면 그래도 당에서 당론으로 주장하거나 아니면 반대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행보를 거쳤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기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당사자는 왕따
설이 돌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얼굴로만 내세워 놓고 시간을 벌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아직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보다는 뭐 사선이고 예. 또 대선 후보도 뭐 지냈었던 그런 중진 정치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량감은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결기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김성태 의원님 같은 분이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장을 맡았으면 예. 정말 또 판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또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초선 의원 뒤에 숨어있던 비겁한 중진들 또 친윤들 뭐 구주류라고도 표현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던데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분들이 그 뒤에 숨어가지고 결국에는 초선 비대위원장을 그냥 꼼짝 못하게 가두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요원해 보이는데 만약에 혁신위가 조금이라도 성공을 하려면 저는 거기서 냈던 어떤 혁신적인 안들이 김용태 5대 개혁안 이상을 뛰어넘는 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들이 새로운 지도부, 사실은 새로운 지도부가 혁신안을 내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중간에 불필요한 과정들을 저는 거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새 지도부가, 공식적인 지도부가 그 혁신위의 어떤 안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불가역적인 어떤 상황에 갈 수 있어야만 그나마 혁신위가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이미 벌써 뭐 반발이 나오더라고요. 네. 혁신의 어떤 정의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종기 따고 뭐 고름 짜내고 뭐 코마 상태고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렸는데 뭐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은 뭐 통합이 혁신이다. 가장 큰 과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예. 뭐 윤상현 의원 같은 분도 뭐 뺄셈의 정치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벌써 지금 반기를 드는 중진들이 생겨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혁신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시작부터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정말 힘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용태 그 약간 35세의 청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그 핵심안도 그 온갖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해 가지고 결론은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였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5대 핵심안을 용두사미로 만들고 원칙적으로는 그 핵심안을 갖다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면은 김용태 뭐 앞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9월 초에는 전당대회 한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6월 말까지의 그런 권정세 전 비대위원장의 그 자녀 임기의 개념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 핵심안 정도는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전당대회가 이런 정말 핵심 경쟁의 경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를 그딱 6월 말로 딱 잘라버리면서 이게 핵심을 살상 원내대표 그 기구에 이걸 담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전에 김유정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게 한두 사람이 뭐 이 코아 상태면 문제, 코마 상태면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집단 코마 상태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의식 불명의 상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걸 갖다 정말 크게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위험한 상태거든요. 내부에서 인식 변화의 어떤 자각이 있어줘야 그럼 윤석열 대통령부터 특검 수사받는 자세부터 달라지게 그 접근 세력들이라는 사람들이 아 대통령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한마디로 제대로 된 충원을 날릴 수 있는 그 많은 친윤 세력들 지금 다 그냥 숨어 있어요. 비겁하게 또 이런 가운데 당을 핵심 변화 좀 해야겠다 그러면 이 구실 저 구실로 뒤에서 뭉시렁 하면서 이걸 그냥 또 용두사미 만든다고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이 핵심위원장 본인이 정치적 생명 걸어야 돼요. 그런 단호한 의지 없으면은 분명히 이거 어설퍼집니다. 사망 직전의 코마 상태다.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라는 게 안철수 혁신위원장의 진단이었고 악성 종양이라고 표현했고요.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다. 보수 정치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보수 정치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뭐 인적 청산이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민심에 부응하는 계엄 이후
그 특검 통과시키는 그 과정에 있어서까지 민심이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소위 친윤 세력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 보였잖아요. 예. 내란 속에 지키려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그런 모습 보인다거나 계몽령이라고 한다거나 정말 그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을 해가면서 국민들을 참 절망과 분노에 빠지게 했던 그 인적 청산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인데 과연 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뼈와 골수까지 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종교와 고름 자르는 거 정도로 되겠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인적 청산을 하려면 신약도 써가면서 예. 항암을 제대로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인적 청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이 총선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소위 비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냥 본인 손으로 비대위원장도 하고 지금 막 다 하는 거잖아요. 막 몇 개의 감투를 다 쓰고 하는 건데 이분이 그러면 그렇게 혁신과 변화와 개혁에 딱 부합하는 인물처럼 보이느냐? 그럼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윤 1진, 2진이 가고 지금 거의 한 3진, 말진쯤이 원내대표를 하고 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개혁과 쇄신이 되겠느냐. 그렇다고 혁신위원장한테 정권을 줘서 무엇이든 다 비대위여서 그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성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누가 출마하느냐, 누가 될 것이냐, 많으냐, 최고위원은 누가 되느냐 그렇게 가면 혁신위는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게 돼버리거든요. 그런 마당에 어떻게 혼자 고름을 어떻게 짜낸다는 것인지 예. 참 그것도 영원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나경원 의원은 아직 농성 중인가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벌써 6일 됐네요. 예.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 한편에서는 지금 혁신하자라고 혁신위를 띄우려고 하고 있고, 물론 당 전반적으로는 많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고, 또 한쪽에서는 로텐도홀 농성을 하고 있고. 저는 나경원 의원이 수도권 5선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늪에서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허적거리고 있는 거죠. 하더라도 신중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완전한 전령과 함께 당이 진정 옳은 이 자정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자정 노력의 중심은 좀 전에 김유정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인적 쇄신, 인적 청산이 가장 우선이에요.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우리 당이 제명해가지고 출당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진 탈당해서 그러면은 자진 탈당하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 났으면은 정치적 책임, 법률적 책임 다 진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 집권 세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든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국민들의 그 책임을 갖다 지금 방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 7개월째. 그렇다면은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 측근 호가 호위 세력 정도는 몇 명 정도는 지금 107명 의석이나 여기서 한 몇 명 출당시키고 뺐지 현역 의원 날려버린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힘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이 국민의힘은 이제 제1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이 돼야 됩니다. 제1야당의 힘은 많은 의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적 신뢰와 지지 기반이 있으면은 이거는 아무리 무소불위의 재앙적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대 입법 권력인 여대 야소 전국에서도 민주당도 제1야당 파트너의 목소리를 더 중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국민의힘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야당 신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버스 떠난 뒤에 김민석 지금 현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철회해라. 저는 본인이 저런 결연한 의지가 있다면은 인사청문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내대표 지금 현재 원내 전략이 청문회 전략 잘못 세운 거고 뭔가 한 방도 못 터뜨렸고 그 발품도 제대로 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를 사실상 불신하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어떤 행동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저것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이 할 일은 수도권 5선이라면 당을 배나 쇄신시키는데 그런 한마디로 아이콘이 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다. 네, 예. 그건 아니에요. 자, 짧게 한 말씀만 더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인적 청산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예요?
의원직 사퇴 혹은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 정도는 기본값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이요? 적어도 용산에 가서 나 어제 술을 먹었네, 밥을 먹었네 했던 그런 분들은 일단 좀 불출마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안 보이니까 문제고요. 3년 뒤에 총선이 있다는 게 국민의힘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하건대 적어도 다음번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정말 정식 지도부가 출범을 한다면 그 지긋지긋한 비대위 좀 이제 그만 집어치우고 정식 비대위 안에 적어도 우리가 이 사람들은 조금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그 판단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좀 그 지도부에는 없어야죠. 예. 그래야만 그나마 좀 얼굴이 바뀌었구나. 그게 이제 사실 신약 처방이 될 수 있는 거죠. 인물이 조금 바뀌어야만 국민의힘이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뭐 비슷한 인물들이 또 들어가서 앉아 있는다고 한다면 지금 나경원 의원도 로텐도로에서 전당대회 준비하냐 이런 얘기나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농성을 하는지도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적어도 그 전당대회 면면은 좀 바뀌어야겠죠. 예. 그게 아마 최대한 가져볼 수 있는 뭐 희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총선이 3년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고 유권자들은 잊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권자는 제대로 보고 있다는 점 제가 한 말씀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의 첫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타운홀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타운홀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궁금합니다. 최근에 광주에서 타운홀 미팅이 있었는데요. 힌트가 좀 될 수 있을까 봐 일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준비는 잘 안 됐는데 좀 난삽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대화해보자는 취지에서 갑자기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음 피해가 기존 피해 지역보다 더 넓으냐 좁으냐는 그건 객관적으로 검증해보면 될 일인데 소음 피해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남평읍 주민이 있어요? 별로 안 시끄러워요. 진월동 주민 있으세요? 진월동 주민입니다.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린다는 들린다는 얘기인데? 거의 안 들립니다. 거의 더 들린다는 얘기지.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일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공식 일정을 주중에 싹 비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준비를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선서, 그다음에 현충일 때 국민 앞에 또 그 기념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경 관련 시정연설, 중간중간에 국무회의 때 발언하는 거. 이제 그거 외에는 사실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어떤 공식적인 대국민 메시지가 나가는 건데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보니까 내일 기자회견에 관련해서 좀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30일을 달려왔고 또 절박한 심정으로 해왔는데 앞으로 남은 4년 11개월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 방향부터 향후 어떤 비전까지 함께 국민에게 질문을 듣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다. 이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답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자들하고 지금 아까 광주에서의 어떤 타운홀 미팅 형태라면 굉장히 격이 없는 그런 질의응답이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희망하는 거는 항상 그 아쉬웠던 대목이 있잖아요. 질문하고 답변 들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예. 근데 재질문하고 꼬리 질문은 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도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난 얼마 전에 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도 막 얘기를 하면서 질문도 또 하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기자들에게 뭐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지 역질문. 또 언론인의 시각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정말 쌍방향 소통이 어떤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예, 꽃고무가 되어야 된다. 예. 자, 역대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시점을 보면 통상 한 100일 정도였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116일 만이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상당히 늦게 했네요. 316일 만에 거의 1년이 다 돼서 기자회견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 100일, 윤석열 대통령 100일 해서 취임 거의 100일 즈음 해서 하는 게 일종의 공식처럼 되어 있었는데 30일 만에 한단 말이에요.
통상 관례적으로 보통 뭐 아이들도 우리가 출산하고 난 뒤에 100일 정도 되면 애가 이제 사람이 됐다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일을 이제 기념하는 건데 보통 뭐 이 대통령 취임하고 관례적으로 보통 100일 때 기자회견을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 근데 한 달 만에 30일 만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집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이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이죠. 대체적으로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전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그 장관들, 그 국무위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그 사법 리스크를 면소 법안이라든지 이런 공직선거법 이런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이 국민적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 혼란을 가장 그부터 민주당은 당 입장은 털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되려 특검 3법을 먼저 처리하고 그거는 뭐 천천히 하자 이런 정도의 입장으로 이렇게 그런 것도 하나의 자신감이면서 결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 가지고 그렇게 특검 반대한 그 국민위원들 가지고 되려 특검을 성안시켜 버렸던 공포를 한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감인데 저는 그 자신감이 지금 대체적으로 18개 부처 중에서 아직 안 한 뭐 한두 개 부처는 있습니다만은 뭐 장관 지금 현재 내정 이런 걸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안정적이에요. 좀 경제 관료나 정통적인 그 관료들이 국정의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시한 부처는 뭐 그대로 유임하는 부처도 있고 또 관료 공직자들을 우선시 배치하고 또 상당히 사회성이 높은 그런 부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이 높은 국회에 이제 자기 친정집 식구들을 많이 갖다 쓴 이런 부분 상당히 안정적이죠. 이런 부분들은 국정을 조기에 빨리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지. 뭐 그런 가운데 이제 내일 100일 기자회견도 저는 타운홀 미팅 방식이 이게 울산도 규모는 좀 작았지만 그런 식이었고 강주는 규모가 좀 큰 거고 이런 거죠. 내일 그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지켜보지만 대체적으로 뭐 아직까지 기자들도 그래도 뭐 전에 같은 경우는 6개월 허니문 기간인데 요즘은 그래도 3개월 그러는데 뭐 그래도 뭐 기자들도 궁금한 건 다 묻겠죠. 호의적으로 뭐 대통령을 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런 이제 그런 가운데도 또 뭐 대통령이 깊은 고민이 이제 진솔하게 나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짚어낼지 저는 궁금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최근에 여러 현안들도 있고 국민 시선에서 궁금한 것들 예를 들어 뭐 부동산 문제랄까 아니면 뭐 외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 검찰 현안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한은 두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전방위적으로 이제 분야 뭐 구별은 하지만 어떤 질문이든 받겠다라는 것인데 아직 장소도 모르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질문을 어떻게 뭐 순서를 정할지 과거에 봐왔던 것처럼 아니면 뭐 질문을 다 질문지를 넣어놓고 뽑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돌고 있고요. 그래서 장소나 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기자들이 질문할 때 그냥 저희 이 코너 이름처럼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물었으면 좋겠어요. 뭐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미사여구 다 빼고 정말 궁금한 부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부동산 대책, 극약 처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과연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차후에 이제 공급도 늘리고 그다음에 뭐 세금까지도 최후의 수단 오늘 진성준 정책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그게 아마 민생 관련된 것 상법 개정안 오늘 또 모여야 합의로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두 장관 왜 고민 중이신가 그런 질문도 나올 것 같아요. 누구를 놓고 고민 중인가 이런 질문도 나올 것 같고요. 전방위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대통령도 아마 질문하는 모습을 기자들에게 그런 모습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의견을 구하는. 제가 제일 관심 깊게 보는 것은 이제 외교 안보 분야인데. 외교 안보요?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 전화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거 미국 대통령이 이제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특히 보수 진영 대통령 되면은 당일 내지는 늦어도 하루 만에 그냥 다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3일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미일 관계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다음에는
일본 그래도 총리하고 우선 통화를 하고 예상은 상당히 중국 시진핑하고 통화를 우선 할 것이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일 관계 서툴에게도 존중하면서 한일 관계를 복원시킨 부분도 그것도 존중하겠다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비춰졌어요. 다만 이제 지금 9월달 중국이 전성절 행사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하고 초청 관계 그걸 지금 뭐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9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서 지금 간세 문제라든지 전통적인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면서 국제 질서 속에서 정부의 불확실성 때문에 뭐 한국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갖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많이 해소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두고 과연 9월달에 중국 전성절 참여할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좀 더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 이제 주택 가해를 갖다가 세금 규제를 가지고 그걸 잡아보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한 달짜리 대통령이 처음에 뭐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잘 모르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6억 대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 고강도 규제안을 갖다 내면서 금융위원회가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상의 없이 그걸 상상도 못할 이야기인데 그 혼선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도 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이런 대출 규제, 이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고강도 대책에 대한 많은 문제점도 있어요. 원칙은 국토부 교통부 장관이 먼저 임명돼 가지고 소유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 주택 문제를 그 안이 있는 가운데 이 금융 규제, 대출 규제 이게 좋은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죠. 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셔서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발언권을 한번 더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드리죠. 저는 검찰개혁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국민적 요구가 뜨겁고 다만 또 형사사법체계의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그 사이에서 고민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또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가적 시각에서 보는 측면도 궁금한데 어떤 질문과 답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계를 넘어선 드라이빙. 빛으로 완성된 스타일. 시선을 사로잡는 디지털 스테이지. 더 뉴 아우디 A5. 가까운 아우디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몸쓰는 일을 하니 웬만하면 다들 못 버텨요. 저만 쌩쌩하니 전부 노하우를 묻네요. 형, 또 혼자 먹지? 밖에서 힘쓸 땐 꼭 챙기십시오. 마셔와서 합니다. 링티. 차이를 만드는 디테일. 질레트 랩스로 자신 있거나 아니거나 여유 있거나 아니거나 각 질소, 숨은 수염까지 확실하게 하루 종일 깔끔한 면도. 질레트 랩스 딥 클렌징 바.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사망 직전의 코마 상태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된 안철수 의원이 한 한마디입니다.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라며 자신이 메스를 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최근 반년을 돌아봤습니다. 12월 3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 12월 7일과 14일 탄핵 반대 당론, 1월 6일과 15일 체포 저지를 위한 한남동 집결,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옹호, 2월 계엄 정당성을 선전한 광장 집회, 3월 14일 탄핵 각하 탄원서로 헌재 압박 논란, 4월 탄핵 뒤에도 반탄 기조 유지, 5월 10일 후보 교체 시도. 이 앞뒤로 있었던 일들까지 다 열거하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치엔 건강한 야당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다. 뒤늦게 나온 이 진단, 어떤 처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커피는 향부터 천천히. 보통은 그렇게 못하죠. 온종일 치열하게 사는 게 보통이니까. 보통의 하루에 메모드급 에너지 가득. 우리의 보통 날을 채우는 커피. 메모드 커피.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E-TEC. 르노.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